자, 우리 교재 4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 445페이지입니다. 이 부동산 가치도요,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는 걸요,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446페이지에 거기 아래쪽에 박스 하나 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그려놨는지. 어쨌거나 이런 거 그리면 딱 질색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원칙이다. 제라는 게 뭐냐면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제군들 할 때처럼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요걸 잘 알므로써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거기 보시니까 먼저 거기가 아니라 칠판을 먼저 보세요. 자, 중추적인 대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 요걸요, 중추적 대원칙이다 해줍니다. 자, 요거는요, 맨 먼저,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부동산은요,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최선으로 이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가 가장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요거 관련돼서, 자,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 부동산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을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혹은요, 내부적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주차장 같은 걸 제대로 갖춰야 되죠. 못 갖추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요, 엘리베이터도 그 수요에 맞게끔 엘리베이터도 적절히 뭐 갖춰야 되고, 천장이 또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고, 천장이 지나치게 높으면 뭐 난방비 많이 적게 들어요? 많이 들고, 지나치게 낮으면 저 같은 사람이 걸어 다니기 힘들 것이고, 어쨌거나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그 화장실도 지나치게 적은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많아진 것도 문제죠. 낭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히 갖출 것 좀 갖춰야 되죠. 그래야지 제대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치가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부동산 외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관계되는 원칙들을요, 외부적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대외적 공간의 원칙.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이용하는 게 좋지,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때는 제대로 이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외부와 관련되는 원칙이다. 그리고요, 시간과 관련되는 원칙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거를요, 시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이 있고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A라는 부동산은요, 앞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B는요, 지금은 수익이 똑같은데, 얘는 앞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된답니다. 얘는요, 아주 낮은 수익이 예상된대요.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게 제대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장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이라면, 직접적으로, 자,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이라면, 얘는요,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직접적 관련성은 좀 떨어지고,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원칙.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적어보는데, 먼저 내부와 관련되는 원칙은요, 이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요,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수익은 처음에는 체증하다가 나중에는요, 체감할 수 있다. 요 네 가지를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은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외부와 관련되는 원칙은요,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적합의 원칙, 요 정도를요, 외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시간 관련된 원칙은요,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 정도, 요 정도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간접 원칙은요, 직접적 관련성은 떨어지는데 어쨌거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 공급의 원칙. 그 다음에요, 대체의 원칙. 하나 정도 더 한다면 기회비용의 원칙.
이렇게 기회 비용의 원칙이다. 이 정도가 자, 간접적인 원칙이다. 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요거는 3년에 한 2번 정도는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자, 이때 이제 공부하는 형태는 일단은 말 뜻을 잡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 뜻을 좀 알고 필요가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알 필요가 있고. 자, 두 번째는요. 자, 요 밑에다 제가 하나씩 적어 놓는 게 있는데, 이따가 빨간색으로 적어 놓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정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2개 정도 기억하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알아도 거기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정평가 3방식을 활용할 때, 3방식을 적용할 때 어떤 형태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적어 놓을 건데, 요거는 아직은 3방식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써놨다가 나중에 3, 4월 때를 공부할 때요, 그때 같이 붙여서 공부하고 그러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미리 써놓는다.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런 거를 공부해서 시험장에 가야 되는구나 하시면 충분합니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자, 맨 먼저 어디를 볼 거냐면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448페이지 아래에서 10번째, 요거 아니네요. 자, 어디냐면 448페이지 맨 위쪽에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 있어 없어요? 이쪽은 간단히 말뜻만 하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은요, 최유효 이용, 어떤 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밑에 2번째 줄에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가장 어떻다고요? 중심이 되는 기능이라는 얘기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이다. 다시 해볼게요. 가볍게 하세요. 자, 얘는요,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선을 이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내부와 관련되는 원칙들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냐면 449페이지, 요거 따라갈게요. 449페이지 한 중간 정도에 보면 최유효 이용의 내부 관련 원칙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수익 배분의 원칙 한 장 넘겨볼게요. 자, 45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균형의 원칙,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 450페이지 있는 내용을 먼저 알아볼게요. 기여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어떤 호텔이 딱 있는데, A라는 호텔과 이제 B라는 호텔이 딱 있다고 치자. 자, 있는데, 자, 얘는요, 둘 다 같은 지역에 있고, 내부 설비도 거의 똑같고, 지은 연도도 거의 똑같다고 치자. 똑같은데, 다른 요건은 다 똑같은데, 그럼 가치가 비슷해야 되는데, 얘는요, 한 70억 정도의 가치가 형성돼 있답니다. 얘는요, 100억 정도의 가치는 된답니다. 아니, 왜 똑같이 생겼고, 지은 연도도 똑같고, 같은 지역에 있는데, 얘는 왜 70억밖에 안 되고, 얘는 100억 되냐? 잘 보니까, 잘 살펴봤더니, 얘는요, 주차장 설비를 제대로 못 갖췄답니다. 얘는요, 주차장 설비를 완벽히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차 끌고 와서 차 세울 데 없으니까 짜증 나왔나요? 무지하게 짜증 납니다. 그래서 다 이쪽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내부 구성 요소 간에 딱 균형을 이루고 있답니다.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갖추고 좀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는요, 장사가 잘 돼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 같은 거 많이 팔 수 있죠.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얘는요, 장사가 안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동산을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균형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수요에 맞춰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적당히 좀 갖춰야 되고, 화장실 같은 것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천정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죠. 이렇게 해서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있죠.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요,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 자, 기능적 어떻다고요? 감가.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놨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450페이지. 450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에 균형의 원칙 있어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기능적 감가, 그 밑줄 쳐놓으세요. 기능적 감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 밑에 자, 예제 한번 읽어볼게요. 예제, 기출문제. 자, 2번 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원가법을 적용할 때 뭘로 처리한다고요?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3번 볼게요. 균형의 원칙은요,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자, 균형의 원칙은요,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자, 부동산 구성요소 간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한 것이죠. 내부 구성요소 간의 결합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좋다. A라는 호텔 주인이 현재는 70억밖에 안 되는데 70억짜리에다가 여기다가 5억 정도 투입해서 주차장 설비를 했다고 치자. 하게 되니까 원래 생산비를 합치면 75억 돼야 되죠. 근데 100억 정도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냐, 기여도 공헌도를 합친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주차장 설비가 사람을 긁어모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기여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자, 이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냐, 기여도로 합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 투자했더니 가치가 훨씬 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래서 이거를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추가 투자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뭔 투자라고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자, 읽어볼게요. 480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맨 위에 기여의 원칙 있어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중간 정도에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 요소의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를 합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의 판단, 요거에 유용하게 활용된답니다. 추가 투자할 건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해결됐고, 이번에는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 페이지 보시면 449페이지 중간 정도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있어 없어요? 있다. 자, 어떤 토지에다가 이 건물을 층수로 올리려고 하는데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은 점점 커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분양이나 임대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익이 점점 체증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들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요 체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한다 이런 용어가 맞는데, 여기서는요 수익이 체증하다 그 다음부터는 언제까지라고요? 어느 점에 이르면 체감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이걸 집약한계라는데 지금 몰라도 됩니다. 몰라야 돼요. 그래, 나중에 조금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러면 추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추가 투자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449페이지 딱 중간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이 어느 단위 투자액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 다시 말하면 층수를 계속 늘린다면, 자, 그에 대응하는 한계 수익이 점점 체증하지만 일정한 한계점이 넘어간다면 이후부터는 수익 증가가 체감하는 원칙이죠.
처음에는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가서는 임대가 돼야 한대요? 안 되거나 무조건 층수 높인다고 이익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가서는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오히려 올려면 들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2번 중간 정도,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중간입니다.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중간에 추가 투자의 적정 여부의 판단, 추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수익 배분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자 이 기업은요 이렇게 그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팔면은 수익이 생깁니다. 매출액을 수익해 줍니다. 그러면 이 돈이 생기면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이렇게,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 이자라든가 배당 이런 거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자들한테는요 이익의 일부를 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제공한 자들한테는 임대료 같은 거 줘야 되겠네요.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자 이런 거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수익을 배분할 때는요 일단 노동자본 경영에 우선해서 배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한테 직접적인 공헌을 했다 해줍니다. 직접적으로 하고요 공헌을 한 얘들한테 줘야 돼요. 왜냐하면 노동자들한테 임금 안 주면 얘들은 다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자 같은 거 제대로 안 주면요 얘네들은 돈을 바로 은행은 빼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한테 돈을 안 주면은요 얘네들은 스카웃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배분하지 않으면요 바로 얘네들은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어떻다고요? 곧바로 망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근데 토지는 그게 아닙니다. 토지는 이게 요거는 토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노동을 제공한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를 만든다고 들어가서 돈 들어간 거 아니죠? 신이 있다면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공짜로 주면서 그 정도 수익을 내라고 준 거 아닙니까? 누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익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는. 그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은요, 그 지역에서 꼼짝 못하는 바람에, 꼼짝 못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수요가 있으면 배분받을 게 있는 거고, 수요가 없으면요, 배분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헌했던 노동자본 경영에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행여나 남는 게 있다면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하는 거를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데, 나중에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에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449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에 1번 볼게요. 생산 요소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 수익 중에서 노동, 자본, 경영의 몫에 먼저 배분되고 행여나 남는 부분, 즉 잔여 순수익은요 나중에 토지에 지대가 뭐예요? 토지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임대료 형태로 배분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래서 나중에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다. 뭔 잔여법이라고요?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의 이론적 근거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은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요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요대로. 자, 그래서, 자, 문제가 있나? 이제, 잠깐만요. 문제가 없네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내부와 관련되는 원칙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와 관련되는 원칙 알아볼게요. 어디냐면, 자, 저기 그 450페이지 볼게요. 450페이지 맨 아래에서 6번째 줄에 보니까 최유효 이용의 외부 관련 원칙 있어 없어요? 있는데 여기는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51페이지에 맨 위에 외부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 없어요? 요건 우리 정책론에서 공부하는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데, 얘나 뭐 적합의 원칙이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그 밑에 경쟁의 원칙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두 가지가 외부 관련 원칙이라는 겁니다. 경쟁의 원칙과 뭐라고요? 적합의 원칙 정도. 자, 먼저 경쟁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경쟁의 원칙은요,
자, 요거는 이 말뜻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말뜻. 어떤 지역에요,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오길래 어떤 아줌마가 총알같이 여기서 라면집을 딱 차렸습니다. 총알같이 가서 라면집 차리니까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집만 다 가려고 하니까 이 집은요, 정상 이상의 이윤을요, 초과 이윤해 줍니다. 먹고 살 만큼 이윤의 이상의 이윤을 뭐라 한다고요? 초과인, 엄청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초과인을 얻는 곳에는 다른 공급자가 가만둬야 안 놔둬요? 너 돈 무지하게 버네?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 우후죽순 라면집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학생들이 이 집만 가다가 다른 집도 가요 안 가요? 여기 다른 집도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는 초과인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어쨌거나 이 먹을 게 있는 한 계속 들어오겠죠? 요게 없어질 때까지,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은 반드시 뭘 야기한다고요? 경쟁을 야기하고, 이런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요, 초과이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치가 높아질지언정 나중에 또다시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경쟁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자, 어디냐면요, 이 451페이지 5에서 한 10번째 줄에 경쟁의 원칙 있어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어떤 수익성 부동산이 초과이윤이 있다면 반드시 경쟁을 야기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윤이 점점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가치가 높을지언정 나중엔 또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요, 경쟁의 원칙 해줍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요, 이렇게 어떤 부동산이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이용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이용해야 된다는 거를요, 적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주택 같은 거는 주거 지역에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상가는요, 상업지역에,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요, 공단 이런 데 있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면 이때는 주변 환경과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적합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 요거의 근거입니다. 참고로 이 부동산이 제대로 이용되려면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적합의 원칙이라면 이 부동산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이걸요, 외부성의 원리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건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는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적합의 원칙 알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450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적합의 원칙 있어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이 그 유용성을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주변 환경 및 시장에 적합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원칙. 이걸요, 적합의 원칙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중간 정도의 경제적 감가 판단의 근거다. 경제적 감가의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적합의 원칙이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지금 몰라도 됩니다.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방식을 공부해야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외부와 관련된 원칙이다. 입니다. 문제가 좀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451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자, 맨 위에 2번 볼게요. 기출문제 있죠? 2번에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자, 기능적 감가는요,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자, 3번 볼게요. 적합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야 되겠죠. 입지를 선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입지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또 고려해서 입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 정도를요, 외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관련된 원칙을요, 요거는 표현을 좀 희한하게 했습니다. 거꾸로 좀 돌아올게요. 어디냐면,
그 448페이지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보니까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는 원칙, 이거 옆에다가 거기다가 시간의 원칙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슨 원칙이라고요? 시간과 관련된 원칙, 시간의 원칙이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토대가 되는 원칙. 자, 먼저 거기 보니까 변동의 원칙이 있고 오른쪽 맨 위에 예측의 원칙이 있는데 먼저 변동의 원칙을 알아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 한 85억이다. 이런 표현은 자, 맞는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도 계속 변해 나갈 수 있고 부동산 자체도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요것도 리모델링 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변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점점 감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꽤 걸려서 그렇지. 이 부동산도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점점 감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점점 죽으러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간에도 지금 감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거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는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도 계속 변동된다는 거를요, 변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서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평가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이 날짜가 이걸 기준 시점 이렇게 합니다. 무슨 시점이라고요? 기준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다. 결국은요,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다 해줍니다.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448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딱 중간 정도, 첫 번째 줄 중간에 부동산의 유용성도, 만족감 이런 것들도 그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내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변동의 원칙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기준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근거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다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맨 아래 볼게요. 448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기출문제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준 시점의 필요는요,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계속 변동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변동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자, 이번에는 예측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44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예측의 원칙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예측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시점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예컨대 3년 있다가 지하철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요 부동산은 거기 있는 부동산은 수익성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5년 있다 쓰레기 매입장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의 수익보다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시점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를요, 예측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 방식의 근거입니다. 자, 수익 방식은요,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거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측의 원칙에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4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측의 원칙 있어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자, 이 첫 번째 줄에 부동산의 가격은 그 재화의 장래의 수익성 혹은 생산성 등을 예측하여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래 수익성 이런 거의 예측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예측의 원칙. 그리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볼게요. 4번에 수익 방식의 근거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익 방식인 거. 이렇게 하나씩만 기억하셔야 되지. 다른 거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다른 거 자꾸 하게 되면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뭐라고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얘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라면 얘는요,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어떻다고요?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원칙. 자, 그래서 잠깐 볼게요. 어디냐면 좀 뒤로 좀 갈게요. 자, 어디냐면 뒤로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451페이지 맨 아래쪽에서 10번째 줄에 기타 가격 원칙 있어 없어요? 옆에다가 간접 원칙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간접적으로만 관련된 원칙이다. 어떤 책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간접 원칙이다. 이렇게 교재마다 약간씩 뭐 틀리게 다르게 쓰니까 여기는요, 먼저 수요 공급의 원칙, 그리고요 대체의 원칙 한 장 넘기시면요 기회비용의 원칙 정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수요 공급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 맞나요? 자, 수요 공급의 원칙은요, 부동산도 어차피 자, 가격도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치가 이제 정해지는데, 이때 만약에 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치자.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했죠.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자, P1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수요가 먼저 증가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올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좋아졌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좋아져서 안 좋았어요? 좋아지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건설업자가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공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이렇게 또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친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는 사실을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요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다시 할게요.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친다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 이렇게 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451페이지에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수요 공급의 원칙의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은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요걸 바로 열고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 해줍니다. 뭐라고요? 이중성의 근거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주변에 있는 대체 가능한 다른 재화 있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비 맥주가 있고요 하이트 맥주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둘 다 맛과 품질은 차이가 없다고 치자. 맛과 품질의 차이가 없다면 얘를 이용하나 얘를 이용하나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도 되고 얘를 이용해도 되죠. 이걸 대체제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대체제. 다시 할게요. 자, 이걸 이용하나 저걸 이용하나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꾸어 소비에도 차이가 없는 자를 뭐라고요? 대체제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용하나 얘를 이용하나 만족감 차이가 없다면 그럼 굳이 싼 거 사려고 해? 비싼 거 사려고 해요? 싼 거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이 맛과 품질을 갖고 있는 맥주인데 얘는 1,500원에 팔려고 내놨고 얘는요 2,000원에 팔려고 내놨다. 그럼 사람들은 굳이 맛과 품질의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요? 비싼 거 사요? 싼 거 사려고 하니까 요거는 서로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죠. 결국은요 비슷해집니다. 거의 같아져요. 조금이라도 맛과 품질 차이가 없는데 싼 은하는 싼 거 사려고 하죠. 비싼 거 하려고 안 사려고 하니까 결국은요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요. 이거 삼성 아파트가 있고, 요거는요, 대림 아파트가 딱 있다고 치자. 그럼 둘 다 같은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설비도 거의 똑같다고 치자. 예, 내부 설비도 뭐라고요? 거의 똑같다. 그러면 어떤 걸 얘를 이용하나, 쟤를 이용하나, 만족하면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도 되고, 저걸 이용해도 되는 거죠? 받고 소비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줍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제. 그러면 굳이 얘를 이용하나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려고요?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아파트는요, 평당 1,500만 원에 분양하려고 내놨고, 대림 아파트는 2,000만 원에 팔려고 분양하려고 내놨다고 치자. 그러면 굳이 어떤 걸 이용해도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요? 비싼 거 사요? 싼 거 사려고 하니까 얘는 서로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갈 것이고, 얘는 안 팔리니까 대림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떻다고요? 비슷해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싸면은요, 싼 거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거의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이라는데, 요거는 나중에 3방식에 다 나오지만 특히 자, 비교 방식에 비교 조정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비교 조정 작업이라고 해서 사례를 가지고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사례를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는 거 있죠? 주변에 비슷한 놈이 거래된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건 다 대체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대체의 원칙.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디냐면요, 451페이지 맨 아랫줄에 자, 화살표 친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부동산의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한 장 넘겨볼게요. 동일하면, 가격이 비싼 거 사요, 싼 거 사요? 싼 놈을 선택하고, 거꾸로 가격이 동일하다면, 유용성, 만족감이 큰 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감정평가 3방식에 모두 나옵니다. 나오지만 특히 비교 방식 있죠? 특히 비교 방식의 비교 조정 작업이라고 해서 사례를 가지고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다 요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 사례 어쩌고 나오면 다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 관련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비용은 요거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경제학에서 다 나오는 내용인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다른 거를 했더라면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요걸 뭐라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요걸 하려고 하는데 얘를 안 하고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그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요 다니던 회사를 계속 그냥 다닐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사 되면 1년에 1억 정도 번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회사를 그냥 다니면 1년에 3천만 원 정도 번답니다. 그러면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어요? 중개사가 된 걸 선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하면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인 3천만 원, 요걸 뭐라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요걸 안 하고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있죠? 요걸 뭐라 한다고요? 기회비용이다. 우리 항상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자, 요 해당 선택안이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겠나요? 다시 할게요. 기회비용은 뭐라고요? 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있죠? 이걸 뭐라고요? 기회비용. 우리 항상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기회비용보다는 요 대안이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건가, 이게 고민하다가 학원 다니는 거를 선택했다고 치자. 뭐 선택했다고요? 학원 다니는 거 선택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인터넷 공부하는 거를 포기한 거죠. 그럼 다른 걸 했더라면, 다른 게 뭐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생기냐면, 어쨌거나 인터넷을 공부하게 되면 돈은 많이 들어 안 들어? 많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학원비도 쌉니다. 그러니까 돈은 좀 적게 들고, 그리고 이거 공부할 때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공부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거 엎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 잠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혜택이 큽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다른 걸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기회비용이라는데, 그것보다는 학원 다니는 게 이익이 크니까 선택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원 다니면 어차피 학원은 이제 합격생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학원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떨어뜨리고 그러면 학원 오려고 안 오려고요? 오려고 하니까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상당 많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기도 좀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듯이 학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새로운 기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예, 중개 활동은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중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다 그냥 같이 돈 버는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미리미리 사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리 알고서 이제 출발하는 게 빠를 거 아닙니까? 혼자 덜렁 가서 해봐요. 그러면 왕따 시킵니다. 이제 여기서 미리미리 알고서 가는 게 좋겠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익이 더 크니까 학원 다니는 걸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걔보다는 얘가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기회비용보다는 얘가 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걸어서 학원에 올 것인가 아니면 버스 타고 올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거 버스 타고 오는 걸 선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걸 기회비용이 뭐예요? 걸어서 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요걸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버스 타고 오는 게 이익이 크니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걸어오면 어떠한 이익이 있어요? 일단 돈 들어 안 들어요? 돈 안 들고 건강해지는 거죠? 막 근육도 막 생기고 이러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버스 타고 오면은 조금 더 빨리 와요, 안 와요? 빨리 와서 한 자리에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학개론 선생을 한 번에 더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조금이라도 더 볼. 재수없네요, 그런 거 보고. 어쨌거나, 이렇게 그게 더 크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회비용보다는 해당 선택이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그만할까요? 자, 어떤 연인이 있는데, 연인이 공원에서 대화를 나눌 것인가? 아니면 요번에 자, 새로운 영화가 아주 재밌다고 해서 영화를 볼 것인가? 아니, 고민하다가 자, 영화관 가는 걸 선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뭘 포기한 거야? 공원 가는 거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공원에 가면 어떤 이익이 생겨요? 일단 돈 들어 안 들어? 안 들고,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새로운 영화가 너무 재밌다고 목에 이제 필이 박히는 바람에 영화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요것보다는 얘가 항상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기회비용보다는 얘가 더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자, 또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에 이렇게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변두리에도 공장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둘 다 공장용지로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만약에 오피스텔 같은 거 지었다면 엄청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걸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감안해서 평가해야 되지. 둘 다 공장용지로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걸요.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452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의 기회비용의 원칙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기회비용이란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다른 대안들 중에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기회비용이라는데 자, 거기 보시니까 맨 아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맨 아래 기출문제.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는 시장 가치가 높은 현상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기회비용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마무리 할 겁니다. 마무리 하기로 할게요.